한국은 오래전부터 온돌 문화입니다. 바닥에서 난방을 하는 거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 앉아요. 그러니까 가구는 자연스럽게 벽으로 밀려나죠.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집이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살림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담기 위한 가구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공간 변화는 더 넓은 집이 아니라 더 가벼운 다이어트가 잘 된 집입니다. 집안 살림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실내 건축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구도 깔끔하고 청소도 좀 잘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이 어수선해 보인다면 이거는 좀 배치의 문제일 확률이 있을까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구도 멀쩡하다. 그런데 어수선해 보인다면 배치에 문제가 있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겠죠. 정리를 마쳤는데도 집이 어수선하다면 그거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흐름과 동선의 병목 현상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공간을 볼 때 카메라처럼 전체를 한 번에 찍지 않아요. 한 씬이 아니에요. 시선이 이 가구에서 저 가구로 이렇게 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막히거나 높낮이가 이제 들쑥날쑥하면 뇌가 시각적으로 여기 계산할 게 많다, 정보가 많다, 복잡하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 끝이 통로를 좀 막고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몸을 비틀면서 지나가게 되고 그 작은 불편함이 하루에 수십 번 쌓이면 그 집에서 자체가 답답한 집, 불편한 집으로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구 배치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놓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하는 질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가구 배치에도 기본적인 공식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공식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건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공식이라기보다는 배치를 할 때 이제 효율적인 우선순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나서 가구 배치를 한번 둘러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구보다 주인공을 먼저 정하라. 주제를 정하라. 이것은 초점의 법칙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배치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가구를 들여놓는 게 아니라 이 방에서 주인공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정해지면 나머지 가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들어가면 보통 예술작품이나 거대한 조각품, 아니면 굉장히 큰 대형 캔버스 그림 같은 것들, 명품들이 입구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선을 장악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로비의 밖에, 창밖에 아름다운 풍경이 커다란 창으로 펼쳐지고 있죠. 이게 일반 공간과 차별화된 아주 고급스러운 공간이다. 이 호텔은 이 정도 품격이 있다고 아예 그 출입을 하는 시작부터 시각적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겁니다. 반대로 그런 중심점, 구심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사둬도 시선이 방 안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죠. 가구를 이거저거 먼저 사서 놓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면서 어딘가 허전하다거나 중심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건 허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공, 컨셉 자체가 약하게 내지는 주제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이든 방이든 어떤 공간을 컨셉을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사용을 하면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 효율도 좋습니다. 공부하는 방이라면 학습을 주제로, 수면방이라면 들어가기만 해도 잠이 올 수 있게 만들고 막연하게 이것저것 다 섞어 놓지 마시고 컨셉을 명확하게 하시면 아주 좋다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로, 폭 75cm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의 법칙이죠. 사람이 몸을 틀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가려면 최소 75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식당이나 좀 분식집 같은 데는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거기는 예전에 기준이 한 60cm 정도 틀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겨울에 좀 두꺼운 옷을 입거나 아니면 가방을 메고 있거나 지나가면 걸려서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몸을 틀지 않고 편하게 지나려면 75cm가 필요하다라고 국제 인테리어 설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60cm 정도는 우리가 이제 미닫이 옷장,
붙박이장들, 미닫이 옷장의 문을 열었을 때의 문짝의 폭을 거의 대부분 60cm 폭으로 잡아요. 그 정도를 해야 방 안에서나 이런 공간에서의 면적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배치한 다음에는 줄자로 그 통로폭을 직접 재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75cm가 안 되는 구간이 있다면 그곳이 하루에도 수십 번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병목 지점이죠. 의식하지 못해도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그 집 전체가 답답한 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그 소파 끝과 뭐 TV 장식장 사이, 뭐 식탁 의자 뒤로 뺐을 때 통로, 침대 옆 공간, 이 세 곳만 재봐도 집의 동선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구 그룹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가구를 이 가구 저 가구를 벽을 따라서 띄엄띄엄 이렇게 놓으면 정돈된 것 같아도 묘하게 허전하고 산만합니다. 이게 반대로 용도가 같은 가구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내지는 뭐 섬처럼 묶어 놓으면, 집단을 해 놓으면 공간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소파, 카페트, 조명, 사이드 테이블 한 덩어리 묶으면 그게 거실이라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책상, 책장, 스탠드, 조명을 묶으면 그게 학습 공간 아니면 뭐 일하는 업무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간 안의 영역이 명확해지면 평수가 같아도 집이 훨씬 넓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가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넓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룹핑 때문이에요. 가구의 개수가 좀 많긴 한데 그게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각 가구가 하나의 용도, 덩어리로 묶여서 공간에 리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제, 주인공을 정합니다.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그룹핑한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사도 이게 왠지 모르게 어수선한 집이 됩니다. 이외에도 좀 자주 사용은 되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배치법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거실의 배치 공식이죠. 모든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파는 벽에 붙이고 맞은편에 TV, 중앙에 테이블, 대부분 이렇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거실 사진 보면은 좀 다르죠?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취향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같은 집들이 취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문화와 건축 구조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온돌 문화입니다. 바닥에서 난방을 하는 거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 앉아요. 바닥에 눕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고 상을 펴서 바닥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는 자연스럽게 벽으로 밀려나죠. 바닥 가운데 중앙은 비워두는 게 당연한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등 뒤가 단단한 벽으로 막혀 있어야지 좀 안정감이 있으니까 소파를 아예 그냥 벽으로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새겨진 겁니다. 뭐 다른 집을 가봐도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구권은 처음부터 입식 문화입니다. 바닥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대신에 시선이 머무는 곳, 대화가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가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모이고 대화가 모이는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벽난로 같은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이라는 개념이 벽난로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내지는 디귿자 형태로 소파와 이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외 자료에서는. 소파를 방 중앙에 띄워놓고 그 앞에 이제 러그를 깔고 주변에 의자를 둘러앉히는 그걸 이제 플로팅 배치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소파 뒤에 생기는 공간이 우리처럼 벽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이 그냥 이동 공간이에요.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활용합니다. 소파 등받이가 칸막이 역할까지 하는 거죠. 결국 한국 거실은 바닥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고 서양 거실은 시선과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온돌 위에 입식 가구를 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은 이미 소파에 앉고 의자에 앉는 입식으로 바뀌었는데 가구 배치는 아직도 바닥을 비워야 한다는 온돌의 기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지금 한국 거실이 어딘가 어수선하고 언밸런스한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현관을 열고 들어와서 공간이 좌우로 나눠지죠. 한쪽은 거실, 한쪽은 주방. 그 거실의 벽면은 소파, 맞은편은 TV, 뭐 안마의자 있고 나머지 벽은 베란다 창, 그거의 반대편은 주방. 모든 집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평수만 다를 뿐. 이게 건설사에서 아예 구조를 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바닥은 온돌 문화라서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요. 그래서 소파에 올라앉는 게 아니라 소파를 등받이를 대고 바닥에 앉습니다. 그런데 주방 문화, 이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아일랜드형 주방이 엄청난 유행이 되고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만들어진 아일랜드 주방을 선호해요. 예전에는 테이블만 이렇게 거실 쪽으로 나와 있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천장에 후드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메인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 공간의 중심이 거실 공간 중심에서 주방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거실 소파 주변의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의 입식 스타일과 소파 주변의 좌식 스타일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것이다. 이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그 거실과 주방의 길이, 면적이 넓으면 그럴듯하게 분리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그 안에서 아일랜드 테이블과 이 소파 그리고 이 바닥에 앉는 것이 이 세 개가 참 어우러질 수가 없는 공간들이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이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건축 방식 자체가 벽식 구조예요. 그래서 집안의 벽들이 아파트 건물의 골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골조 자체로서 힘을 받고 있는 중심이 되는 내력벽 구조예요. 그 내력벽은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반면 해외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기둥식 구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일정 간격의 기둥이 힘을 받치고 있는 그 외의 벽들은 다 가벽입니다. 석고보드 벽면들이라고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사를 가기 전에는 한번 정해진 집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를 가도 크기만 다르지 구조는 거의 다 동일한 공간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육 공간도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수납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벽에 놓고 일렬로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 오래된 바닥 문화의 중심에서 지방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미팅을 했을 때 전혀 다른 컨셉 자체를 갖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반갑죠. 이런 분들은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두 부부만 계신데 작가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과 집이 같이 겸용이 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어떤 잘 이쁘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디자인적인 욕구가 드는 경우들이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를 그렇게 사진을 보고 뭐를 해서 이걸 이쁘다 해갖고 이렇게 1억에 가까운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원룸이나 전세처럼 벽 공간을 사실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구를 좀 배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벽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최선의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구 자체의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낮은 가구로 천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방일수록 가구의 높이를 낮춥니다. 침대 프레임을 없애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낮은 소파를 선택하고 가구 위쪽으로 빈 벽면이 이제 넓게 열리는 걸 의도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그 여백을 공간의 일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는 그대로인데도 방이 좀 넓고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높은 예전 장롱이나 키 큰 책장 같은 게 좀 방에 꽉 차게 되면 실제 평수보다 훨씬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구의 높이가 그 방의 숨통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로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룸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침대 놓고 그 옆에 책상 놓고 그 옆에 옷장 놓고 이렇게 쪼르륵 놓는 건데 그렇게 하면 방이 정리된 것 같아도 이게 침대하고 책상 의자가 이제 붙어 있고 하루 종일 잠자는 곳과 일하는 곳이 구분이 없어서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들죠. 제가 이제 아이들 공부방 구성할 때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신 등받이가 낮은 소파나 뭐 아니면 오픈형 선반 같은 거라도 좁은 방이니까 침대와 책상 사이에 파티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세우지 않아도 자는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이 좀 심리적으로라도 분리를 시킨다. 이런 의도를 갖는다. 그래서 하나의 방이 쉬는 공간과 공부하거나 일하는 공간의 두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한다라고 의도하는 것이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간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닥은 사람이 쓰고 벽은 물건이 쓰게 한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반사적으로 바닥에 수납 가구를 이제 뭐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시선을 위로 벽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20짜리 수납장을 바닥에 두면 그만큼 면적이 바닥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냥 같은 벽면에 스페이스홀이나 뭐 타공판의 선반 종류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쁜 것들도 많고 그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바닥은 온전히 비워두면서 그 수납 공간들을 상부 공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물건이 공중에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보이는 면적이 좀 넓어지게 되면 방은 실제보다 좀 넓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가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꽂고 내일은 모니터를 거치하고 다음 달엔 옷걸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오는 거죠. 설치할 때의 한 가지 뭐 팁이라면 그 스페이스월이나 선반들이 벽지랑 같은 색깔인 게 훨씬 낫습니다. 수납 시스템과 벽이 하나로 보이게 되면 공간이 끊이지 않아서 훨씬 넓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중장년 분들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우리 집은 이제 진짜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가구 배치 변화로 더 넓고 정리가 잘 되는 수납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집이 이제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살림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 물건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담기 위한 가구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사 전에 먼저 가구를 줄이셔야 돼요. 많은 경우 문제는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가구, 살림의 양입니다. 사람의 몸하고 비슷해요. 이 지방 덩어리, 오랫동안 쌓여 있는 지방 덩어리를 걷어내기 전에 어떤 다른 대책을 해도 몸에는 크게 비주얼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집안 살림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높이 수납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을 굽히거나 팔을 높이 뻗는 동작이 신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닥 수납장에 물건 쌓아두거나 손이 잘 닿지 않는 그 높은 선반에다가 물건을 자주 올려놓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쌓이게 되면 집이 어수선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낙상 그리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배꼽에서 가슴 사이 높이에다가 집중해서 배치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부분을 이제 뭐 건축에서 표현하자면 골든존이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그 아래 수납장은 여닫이 문 대신 서랍식으로 바꾸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죠. 잘 안 쓰는 물건은 맨 위로, 무거운 물건은 중간으로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일상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선 동선 확보입니다. 거실 중앙에 큰 테이블이나 두꺼운 카펫이 놓여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장애물들이 나이가 들수록 낙상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시력과 평형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화장실에서 침실까지 주방에서 거실까지의 통로가 직선으로 뚫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야간 동선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발에 걸리는 가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에 해당됩니다. 동선 위의 가구는 과감하게 치우거나 위치를 바꾸세요. 통로가 넓어지면 공간도 넓어 보이고 생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시야를 열어서 심리적 개방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에 남는 게 큰 가구들이 많이 남죠. 쓰지 않는 책상, 오래된 장롱, 옷걸이, 덩치 큰 소파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버리지를 못하고 벽면으로 몰아서 두면 집이 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닿는 곳, 거실에서 눈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방향에는 낮은 가구만 남기세요. 시각적 장애물이 사라지면 같은 평수라도 뇌가 느끼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안 쓰는 큰 가구 하나를 드러내는 게 새 가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쾌적한 인테리어 효과가 됩니다. 정리하면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공간 변화는 더 넓은 집이 아니라 더 가벼운 다이어트가 잘 된 집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동선을 열고 시야를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 지금 사는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립한 자녀의 1, 2평 내외 아주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가구를 들여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한두 평짜리 되게 작은 방이죠. 자녀가 떠나고 나면 출가를 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그냥 창고로 쓰거나 뭐 그냥 두죠. 작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전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었던 그런 공간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두 평은 이제 가구 하나 잘못 놓으면 정말 창고가 돼버리는 크기예요. 근데 반대로 딱 하나의 목적,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이 방에선 이거 하나만 한다라고 집중을 하면 이 집에서 가장 효율 좋고 밀도 높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취미를 할 수 있는 취미 전용 방이죠. 책을 볼 수 있는 서재,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공간,
악기를 사용하신다, 악기. 그리고 어르신들도 도전하시는 유튜브 스튜디오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된 배치를 하면 공간이 작아도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작아서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 벽면을 좁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월이나 선반으로 벽 전체를 채우면 바닥에 가구를 거의 두지 않아도 모든 필요한 용품들을 다 수납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자체를 접거나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침대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한 경우에요. 그 좁은 공간에. 그럼 월베드. 이 월베드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죠. 벽에 접어 올리는 침대를 고려를 해보십시오. 쓰지 않을 때 침대가 벽면에 이렇게 접어지면 그 공간에서 책상을 놓고 쓰면 됩니다. 한두 평 공간의 핵심은 고정된 가구를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작은 방에 조명 하나를 잘 고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방이 좁은데 큰 방이든 좁은 방이든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 있으면 그게 창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플로어 스탠드 조명이나 책상 조명으로 공간 안에 빛의 중심을 좀 만들어주세요. 연출을 하는 거죠. 한두 평이라도 조명 하나로 그 방만의 분위기가 생기면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신는 곳에 있는 조그만 우리 책만한 접이식 가구가 있어요. 벽에다가 고정시키고 이렇게 딱 접어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신발을 신게 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장년층한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도 좋아요. 애들 신발 신기도 하고 많이 쓰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작업실 할 때 다 그런 데서 생활을 했으니까 안 써서 그렇지. 가구 배치를 할 때 큰 가구와 작은 가구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배치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인데요. 공간의 용도나 가족 구성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큰 덩어리, 큰 가구를 먼저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는 집이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건축가들이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덩어리를 잡는 거예요. 매스를 잡는 건데 침대, 소파, 식탁처럼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가구를 먼저 놓아야 나머지 작은 가구들이 동선을 막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가구들을 먼저 채워두면 나중에 큰 가구를 놓을 자리가 부족해지죠. 결국 큰 가구가 이미 작은 가구들 사이에 억지로 끼어 있는 형태가 되고 그게 동선 병목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처음에 이제 집을 꾸밀 때 이쁜 거 소품이나 조명부터 막 이렇게 고르고 쇼핑을 해요. 주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대를 드리거나 옷장을 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미 작은 가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해놨기 때문에 큰 것들이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고 침대가 창문을 막거나 문 앞을 가리거나 이런 자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반대로 침대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 동선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채워가면 공간이 훨씬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근데 가족 구성에 따라 이 원칙이 예외가 생깁니다. 1인 가구라면 큰 가구보다 내가 가장 오래 앉는 자리, 제일 오래 있는 자리를 먼저 정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파보다 작업의자, 식탁보다 즐겨 앉는 창가 쪽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를 먼저 잡고 나머지를 배치하는 경험, 어떤 액션 중심의 배치죠. 그러니까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공간은 생활 동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큰 가구의 위치보다 내가 실제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의 동선이 먼저 고려돼야 하겠죠. 어른 기준의 가구 배치를 먼저 하고 나면 아이가 다니는 길이 막히거나 위험한 모서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소파나 식탁 같은 큰 가구를 배치할 때 아이가 뛰어다니는 동선, 즉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로를 함께 그려보고 그 선이 가구랑 겹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식탁에 막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도록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장년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자 오래 머무는 공간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거실 소파에 계시고 다른 분은 안방 TV 앞에 계속 계시고 이렇게 생활 중심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면 두 공간 모두의 큰 가구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사이의 동선을 방해하는 가구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공간에 가구를 바꾸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사이즈죠. 사이즈를 고민을 하는데 자주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구를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아요. 그냥 연식이 차면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버리는데 문제는 어떤 반복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굳이 이게 필요한지를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사게 되는 똑같은 것을 버전만 최근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림살이 자체가 계속 필요한 것이냐를 끊임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차가 계속 살려가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걷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계속 갖고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찬 한 2개 꺼내 먹고 계속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것까지 계속 있으면서 뭐 사놓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그 부분들이 효율성을 잘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것들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라 라고 추천하시는 가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줄여야 하는 가구 1순위는 무조건 소파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 때 쓰던 4인용, 5인용 대형 소파. 아이들이 없어도 그대로 거실에 있는 분들이 많죠. 그 소파가 지금은 거실 절반을 차지하는 그냥 공간 도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사람은 2명인데 소파가 막 서너 개 분량의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 비워진 자리가 뭐 이것저것 놓게 되고 쌓이게 되면서 어수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거를 2인용 소파와 안락 의자 하나의 조합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마주보고 앉거나 약간 빗대서 TV를 앞에 놓고 약간 사각으로 열어갖고 앉을 수 있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앉는 면적은 줄어서 동선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아주 정면이든 아니면 약간 빗각으로 만들어줘서 나란히 TV를 보는 배치에서 서로를 향한 배치를 좀 바꾸는 거예요. 소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거실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가 됐다면 퀸이나 킹사이즈 침대는 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싱글이나 슈퍼싱글 정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도 방 전체의 동선이 달라지고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서는 동작도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식탁은 큰 것을 유지하시라. 현재보다 계속해서 큰 것을 유지하시든지 큰 것으로 바꾸시기를 강추합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 둘이 사는데 왜 큰 식탁, 6인용 식탁이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장년 이후의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신문도 보고 오후에는 뭐 취미 작업도 하고 주말에는 손자 손녀들 놀러 오고 오랜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둘러 앉아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죠. 그러니까 집안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식탁을 좁게 놓고 소파나 이런 곳에서 앉아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삶의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식탁입니다. 큰 식탁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노년기 생활 밀도가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도 모일 곳이 없으면 집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서 막 얘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막 이렇게 되는데 큰 식탁을 두어서 줄이지 마시고 오히려 사이즈를 더 키우고 또 그에 걸맞는 좋은 의자로 앉기 편하고 보기 좋은 의자로 바꾸는데 투자하시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박이장처럼 보정된 가구가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나머지 가구를 배치하면 좋은가요? 붙박이장 같은 고정 가구가 있을 때는 3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붙박이장은 열려지는 문의 반경, 뭐 이게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실수가 붙박이장 문 바로 앞에 이게 다 열리는 사이즈로 확인하지 않고 침대든 서랍장 같은 가구를 둬서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이 정도만 열려도 다 열리지 않았는데도 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옷이든 뭐 물건은 나중에 안 쓰게 돼요. 그건 그냥 거기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각도와 사람이 서서 옷을 고를 수 있는 공간까지 합쳐가지고 최소 60에서 90cm의 여유폭이 되어야 안에 있는 물건들도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가구를 그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무게의 균형을 맞춰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쪽 벽면 전체가 붙박이장이라면 그 방의 시각적인 무게는 그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편 벽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방이 기울어진 느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 침대 헤드나 큰 액자 혹은 뭐 1인용 소파를 배치해서 공간의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붙박이장을 배경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붙박이장을 수납장이 아니라 하나의 벽면 마감재로 생각하는 거죠. 닫혀 있으니까. 붙박이장 색상과 같은 톤의 침구나 가구를 앞에 배치하면 붙박이장이 벽처럼 배경처럼 녹아들면서 방이 훨씬 넓고 정돈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붙박이장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서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앞에 낮은 가구를 배치해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시선이 붙박이장 전체를 훑지 않고 앞에 있는 낮은 가구에서 멈추게 되면 뒤쪽에 있는 덩어리감이 훨씬 더 줄어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 뭐 접이식 가구, 특히 트롤리 같은 거 사놓고 후회한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런 가구들은 좀 들이기 전에 고려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트롤리, 뭐 접이식 테이블, 키 달린 수납함, 판매하는 매장에서 보면 되게 이쁘고 매력적입니다. 이걸 사면 공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동하지 않는 이동식 가구가 됩니다. 한 자리에 고정된 채 계속 먼지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첫 번째가 이 가구가 움직일 길이 실제로 비어 있는가. 바닥에 뭐 카펫이 깔려 있거나 문턱이 있거나 가구 사이 통로가 좁다면 바퀴 달린 가구는 오히려 짐이 되죠. 이동식 가구는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환경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상상하는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볍게 이동하는 트롤리는 실제 집 구조에서는 두세 번 움직이다가 결국 한 자리에 그냥 박히게 되죠. 정착하게 됩니다. 사기 전에 집 동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 가구가 실제로 움직일 경로가 열려 있는지. 두 번째는 이동하지 않고 쓰지 않을 때의 모습도 괜찮은가입니다. 이동식 가구는 구조가 복잡해서 고정형 가구보다 시각적으로 좀 뭐가 많죠. 디테일이 많고 어수선해 보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 접었을 때 보관할 틈새 공간이 확실히 있는지, 트롤리는 벽 옆에 세워두었을 때 그 공간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지를 좀 먼저 따져봐야 해요. 활용할 때의 모습만 상상하고 사면 안 쓸 때의 모습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동식 가구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주방에서 다이닝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열려 있는지, 이게 제법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환하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조건이 갖춰진 집이라면 이동식 가구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다면 고정형 가구보다 싸고 가벼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도 이런 이동식 가구 사셨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패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써요. 사무실엔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집도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것도 있어요. 또 침대의 협탁도 병원처럼 협탁인데 돌려서 기대서 노트북 올려놓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회전시켜지는. 우리는 시구별로 다 있어요, 그걸. 그래서 또 엄청 싸요. 3만 원, 2만 얼마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지만 막상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가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침실 협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탁을 그냥 휴대폰 올려놓고 충전시키는 선반 정도로 사용하시는데, 협탁의 진짜 역할은 수면 전에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읽을 책 한 권, 그 책을 읽기 위한 스탠드, 그리고 뭐 물 한 잔, 이런 것들이 그 협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침대에 눕는 행위가 단순히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는 거죠.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협탁은 이렇게 바퀴가 있고 병원 입원실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침대 위로 들어와서 누워있을 때 하는 테이블처럼 이게 돌아가요. 그런 협탁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 벤치형 수납장입니다. 한국 집에서 사실 가장 관심받지 못하는 공간이 현관이에요. 신발장 하나 달랑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거나 잡동사니가 쌓이게 되죠. 근데 현관은 집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가는 곳이고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는 곳이죠.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작은 벤치 하나가 생기면 그 행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서둘러서 구겨 신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끈도 정리하고 그런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신발을 신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허리가 좋지도 않은데 허리를 막 불편하게 아침부터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 신발 신겨줄 때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벽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접어서 필 수 있는 것들이 기성품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화장실에서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조그만 좌식 의자여도 돼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공간 심리학적으로 이 작은 방법이 외출과 귀가의 마음가짐을 훨씬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가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구 배치는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끝내면 그걸로 완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 사용자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 더 커서 자녀가 독립할 때, 나중에 부부 둘만 남았을 때,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어야 해요. 가구 배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즐거운 취미로
긍정적으로 갖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취미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집을 복사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예쁜 집들 물론 참고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집은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구 배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면 돼요.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놀고 싶다면 굳이 소파 놓고 뭐 하지 말고 아이와 바닥을 놀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환경이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구 배치는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여백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가구와 가구 사이의 틈, 시선이 닿는 빈 벽 한 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한 구석, 그 비워진 자리가 사실은 공간이 숨을 쉬는 곳이에요. 좋은 공간은 꽉 들어찬 공간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공간입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매일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집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